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을 이긴 숨은 고수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잭 슈웨거라고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시장의 마법사들을 펴낸 저자죠. 그의 어떻게 보면 후속작이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초격차 투자법이라는 책에서 갖고 왔고요. 그 중에 11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역발상 트레이딩을 했던 제이슨 사피로라는 사람의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슨 사피로라는 사람은 트레이더고요. 매매를 즐기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 앞장에 나오는 부분들로는 굉장히 공부를 안 하고 말썽쟁이였고 퇴학도 막 당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좀 범생이 스타일은 아니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아이였을 건데 퇴학도 막 당하고 그랬는데 우여곡절 끝에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대학을 가고 재무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에 접어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트레이드로 접어드는 그 구간의 대화형 내용이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는 내게 완벽한 직업입니다. 트레이딩에 처음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었습니까? 홍콩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항생 선물을 트레이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메리칸 소프트볼 팀에서 아마추어 선수로도 뛰고 있었는데 선수 하나가 중개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내게 선물 트레이딩을 알려주었습니다. 항생 선물 한 계약을 사기로 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제가 대학 때부터 독서 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단은 나가서 책 한 권을 사서 읽고 뭘 해야 할지 감이라도 잡자는 생각부터 했죠. 점심시간에 회사 건너편에 있는 서점으로 가서 트레이딩에 대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책 한 권을 찾았는데 표지에 마법사 그림이 있었고 트레이더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더군요. 좋아 보여서 샀습니다. 샤피로 씨가 처음 읽은 트레이딩 책이 제 책이었던 건가요? 재무학이나 경제학에 대한 책은 그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트레이딩 책은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책을 사서 사무실에서 읽기 시작했고 잠들기 전에 완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직업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제 알았어. 나한테는 완벽한 직업이야. 어떤 점에서 완벽했나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합니다. 그들은 뛰어난 역발상 투자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랑곳하지 않아요. 정치인이 처세니 그런 것도 필요 없죠. 혼자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야. 그 책에서 인터뷰한 트레이더 중에 특히나 공감이 가는 트레이더가 있었나요? 지금까지도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트레이더들은 코모디티스 코퍼레이션의 트레이더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존스, 코브너, 마커스요. 항생지수 선물을 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내 계약을 산 날 항생지수는 4천 정도였고 6개월 후에는 7천까지 올랐습니다. 젊고 순진하고 멍청한 트레이더한테는 줄곧 달리는 강세장만큼 좋은 시기가 또 없지요. 1999년에 나스닥 주식을 산 22살의 청년하고 비슷했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잡지 않는 한 손해가 날 일은 없었습니다. HSBS에서 해고된 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홍콩에 남아 그곳 증권사에서 일했습니다. 야근하면서 미국에 있는 계좌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나한테 트레이딩을 맡겨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주문을 몇 개 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종일 트레이딩만 하고 있었지요. 내 옆에 직원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키 첸으로 자기 계좌로 트레이딩을 했고 예전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트레이딩을 한 경력도 있었지요. 그녀가 내 선물 계좌에 10만 달러를 맡겼습니다. 여전히 강세장이었고 내가 충분히 벌었다 싶으니 제키는 그 10만 달러를 빼갔습니다. 그때 내가 굴리는 계좌는 70만 달러까지 불어 있었습니다. 나는 포르쉐를 샀습니다. 억만장자가 되면 어떻게 살지 온갖 궁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강세장이 끝났습니다. 내 계좌도 6개월 만에 다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포르쉐 하나였습니다. 나는 여러 증권사를 전전했고 결국에는 다시 내 계좌로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닉 리슨 사태. 닉 리슨은 손실을 여러 개의 특별 계좌에 나눠서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베어링 은행을
파산하게 만든 파생상품 트레이더이다. 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을 때 밝혀진 손실 금액은 14억 달러였고 이것은 베어링스 은행 하루 운영 금액의 2배나 되는 금액이었다. 은행은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닉 리슨 사태가 터졌을 때 나는 돈을 꽤 벌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나요? 리슨의 사기 행각이 발각됐을 때 그는 니케이 주가지수 옵션에 대해 스트레들 매도 포지션을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그날 하루 포지션 전체를 청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하루 내내 니케이 주가지수 선물이 15에서 20% 할인되어 거래되었습니다. 나는 현금을 사용하여 선물에 대해 롱 포지션을 걸었지요. 다음 날이 되니 할인되었던 선물 가격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하루 거래로 거의 20%나 수익을 낸 것입니다. 홍콩 생활에도 슬슬 질려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런던 비즈니스 스쿨 재무학 석사 과정에 대한 오찬 설명에 참석했는데 구미가 당겼습니다. 입학 원서를 냈고 합격했습니다. 석사 과정이 시작하기까지는 반년 정도 여유가 있었죠. 일을 그만두고 5개월 동안 아시아를 여행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버마, 중국, 인도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런던에서는 9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만큼 머문 거죠. 10%의 시간은 학과 공부에 쓰고 나머지는 항생과 S&P 선물을 트레이딩하는 데 썼습니다. 그 시기에 트레이딩하면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때도 인터넷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은 걸음마 시절이었습니다. 문서 한 페이지를 전송하는데 5분이나 걸렸죠. 그래서 중개인한테 매일 팩스로 차트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수시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얼마가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항생지수가 초강세 시장에 접어들 것이라는 느낌이 와서 대규모 포지션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침 연휴 시즌을 맞아 친구들하고 아프리카로 놀러 갈 계획도 세워둔 참이었습니다. 한 달이나 떠나 있으면 돌아가는 시황을 알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항생 포지션을 방치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틈틈이 추적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에게 만약 항생 주수가 내가 정한 가격까지 내려가면 포지션 절반을 팔고 더 아래로 지정한 가격까지 떨어지면 남은 절반도 전부 팔라고 알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습니다. 3주 뒤에 돌아와 브로커에게 전화했더니 항생지수가 15%나 올랐다고 알려주더군요. 여행하는 동안 30만 달러나 번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팩스로 차트를 받아 단타 트레이딩을 하면서 씨름을 하며 지낸 시간이 무색했습니다.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느라 아무것도 보지도 하지도 못했더니 훨씬 더 많은 돈을 번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시 리보머의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버는 거야. 여기서는 저자의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샤피로가 인용한 것은 에드윈 르페브르의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에 나오는 말이다. 책에 나온 문구는 다음과 같다. 월스트리트에서 수년을 일했고 수백만 달러를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지.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하나야. 내게 큰 돈을 벌어준 건 기막힌 생각을 해서가 아니었어. 항상 가만히 있어서였지. 알아들었어?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런던 비즈니스 스쿨 재무학 석사 과정에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까? 금융 이론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대 예상 손익이나 리스크 산정 등의 기본 개념과 수학 공식을 그곳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이수한 덕분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충격적 경험도 했습니다. 그곳의 교수님 한 분의 배우자가 살로몬 브라더스의 글로벌 채권 수석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말에 교수님이 고맙게도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남편분은 서글서글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묻더군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저는 정반대로 움직일 겁니다. 다들 똑같은 방향으로 트레이딩할 때는 돈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순진무구한 생각에 슬며시 웃으며 조언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남들이 다 돈을 벌 때도 있겠군요. 유로 금리 컨버전스 트레이더를 한번 보세요. 모두가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유로화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한 모두가 돈을 벌 겁니다. 직격탄을 날리는 논리였습니다. 유로화가 실제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유럽 금리는 수렴할 수밖에 없죠. 수학적 확실성을 담은 논리였습니다. 컨버전스 트레이더는 말하자면 이탈리아 같은 하이힐드 채권을 사고
독일 같은 로우 일드 채권을 파는 것이지요. 유럽 금리 컨버전스 트레이드는 수익이 날 것이 확실한 거래이므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한 똑똑한 트레이더들은 최대한 포지션을 크게 잡아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LCTM도 그랬고 살로몬 브라더스도 그랬습니다. 심리적 함정. 런던 비즈니스 스쿨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수업은 다 통과했지만 논문을 쓰지는 않았어요.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내 계좌에는 50만 달러가 넘게 있었으니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27살이었고 돈도 많았으니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했죠. 다른 직업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태국에 살아서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푸켓 해변가에 집을 빌리고 위성 안테나를 달았어요. 나 스스로를 녹다운 시킬 준비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8개월 만에 계좌의 돈을 다 까먹어버렸죠. 왜 돈을 잃었습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이야말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잊지 못할 교훈이죠.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더군요. 그들에게서 과거의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미국 증시는 폭발적인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세장이 될 거라는데 돈을 걸기로 했습니다. 영웅이 될 생각에 득이양양했죠.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가 강제 청산당하고 또 청산당하고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에 대한 연설을 하고 시장에 매물이 쏟아졌죠. 저것 봐, 내가 똑똑한 거라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린스펀하고 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같은 날 S&P가 상승 반전했고 결국은 고점에서 마감했죠. 여자친구를 보며 난 끝났어 라고 말한 기억이 나네요. 약세장이 올지도 모른다는 뉴스에 시장이 처음에는 매물을 쏟아내다가 결국에는 반등해서 높은 가격에 마감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지 알아챘습니까? 알기 알았죠. 하지만 나는 줄곧 하락에만 돈을 걸었잖아요. 그러니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었죠. 계속 하락에만 베팅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는데 이제 와서 상승에 돈을 걸어야 한다고? 매도 포지션을 그렇게나 청산해댔는데 결국엔 약세장이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심리적 함정에 빠진 일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보니 매번 똑같은 함정에 빠지더군요. 돈을 다 잃었지만 할 수 있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종이에 내가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수십 쪽에 걸쳐서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내용을 핵심만 말해준다면요. 한 가지 의견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콩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시장이 오를 줄 알았는데 내렸네? 쇼트를 해야지. 시장이 내릴 줄 알았는데 올랐네? 롱으로 간다. 그런 오락가락하는 트레이딩 심리에 기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했던 겁니다. 시세 단말기가 무언가를 알려준다면 억지로 부정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11명의 인터뷰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세한 내용도 많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거나 했을 때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만에 오만에 빠졌을 때 시장과 자꾸 싸워가지고 결국 돈을 다 잃어버린 그 젊은 날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심리적 함정에 빠졌을 때 잘 헤어나지 못하면은 한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적었을 때 유연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추세가 무언가를 알려준다면 억지로 부정하지 말고 순응하고 따라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도 좀 많이 나오고 해서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경험다. 돈을 왜 잃었고 돈을 왜 벌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책을 보신다면은 중간에 나온 용어야 가볍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